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무두이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지은이 함규진, 표랭구순 윤호 책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섬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나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때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해요. 곧 들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캣맘, 그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캣맘. 그 분들과 동네 주민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또 이건 어떻습니까? 노키즈존 들어보셨나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 노키즈존이라는 편말들 진짜 요즘 많이 붙여놓잖아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그곳에서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 그 식당이나 카페들의 정당한 권리가 맞을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 이런 논쟁들이요. 정말 격렬하게 SNS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윤리학과 교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저 이론만을 나열하는 철학이 아닌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 철학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러한 논쟁들에 나만의 의견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플라톤부터 마이클 샌델까지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의 지혜를 끌어모아서 다시 해석해서 우리들의 그 문제들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첨예한 갈등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어요. 자, 오늘은 철학이라기보다는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만 최대한 다정하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바로 다정한 개인주의자의 길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개의 주제 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게 2개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공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다룰 2가지 주제 역시 이 균형에 관한 겁니다. 들어보시고 개인별로 의견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나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듣는 편이 여러모로 유익하겠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저 오늘 조금 좀 걱정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캣맘과 동네 주민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정약용, 인과의. 요즘은 길에서 태어났지만 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한 아파트의 사연도 올라왔는데 이 이야기가 큰 찬반 논쟁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불편하다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라 라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이 글을 두고 고양이를 위해서 차를 외부에 주차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의 차가 우선이니 고양이들을 밖에서 자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댓글에는 아니 미친 건가? 우리 아파트였으면 가만두지 않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캣맘은 영어에서 비롯되었으나 한국에서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의미가 많이 비틀려진 말입니다. 보통 영어권에서 캣맘 하면 그저 고양이에게 애정이 각별한 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별나게 애정이 강한, 나머지 사람보다 고양이에게 맹렬히 집착하는 좀 이상한 고양이 애호 여성을 캣 레이디 또는 크레이지 캣 레이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대체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집안을 고양이로 가득 채우다시피 하고 자신이 먹고 살 돈을 아껴서 고양이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한국의 캣맘은 스스로 고양이를 키우기보다 주택가나 공원 등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쉼터를 마련해주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의미하죠. 정착된 용어는 아니지만 야생 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이 여기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야 본래 훈훈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캣맘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이 많은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가 우리 이웃이라고? 누구 맘대로? 반려동물이 아니지만 완전한 야생동물로 보기도 뭐한 동물이 길고양이죠. 사람의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실외 공간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공유에 따른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요. 그 흔적이 불쾌하거나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찢어놓기 때문에 지저분한 냄새와 모양을 남기고 병균을 들끓게 만든다거나 고양이들이 발전기에 내는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 동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잠을 설치게 된다거나 광견병을 포함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죠. 이외에도 참새 등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고 시체를 내보이는 일이나 고양이 그 자체가 공포감을 불러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극적으로는 놀래켜 쫓아내기, 적극적으로는 포획해서 살처분하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불쌍하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잔혹하고 비도덕적인 일이다라는 반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론을 강력히 피는 사람들 가운데 캣맘이 있죠. 모든 캣맘이 같지야 않겠지만 그들을 흘겨보는 시선이 많은 까닭은 주로 그들이 고양이 생각만 하고 이웃 주민에 민폐를 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등장한 캣맘은 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이니 배려해달라라는 말과 함께 고양이를 위해 주차장을 비워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입주민들 다수는 고양이가 왜 우리 이웃이냐? 고양이 따위를 위해 우리가 왜 주차장을 비우며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도 부드럽게 고양이가 자동차에 올라가서 흠집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나름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만 온라인 투표 결과에서 보듯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온라인에 아래와 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차를 외부에 주차하고 지하 주차장을 비워야 한다와 아파트 입주자의 차가 우선이다. 거기에서 고양이가 우선 2%, 차가 우선 9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은 더욱 차갑습니다. 캣맘과 그 동조자를 정신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 철학, 윤리학적인 점에서 좀 더 집중해 봅시다. 동양 사상은 보통 인간 중심적인 서양 사상에 비해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지도요. 하지만 맹자를 보면 동물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일은 아름다운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을 인간에게 앞서 동물에게 주로 쓰거나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들으니 왕께서 대청에 계실 때 소를 끌고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께서 그 소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고 말씀하시니 제사에 쓰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더군요. 맹자, 양해왕 상. 맹자는 제선왕이 소가 도축되는 걸 아는지 떨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며 소가 끌려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고는 군자는 날짐승과 들짐승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그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라며 제선왕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동물을 넘어 사람에게 미쳐야 합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굶주리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한 일에는 궁궐이나 부유층의 집에 넘쳐나는 소와 말을 과감히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먹을 것을 동물이 빼앗아 먹는 일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칸트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그 역시 동물을 학대하고 함부로 죽이는 일은 비윤리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대하게 되며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와 같은 사람은 이를 인간 중심주의라며 못마땅히 여깁니다만 또 한 사람의 동양사상가 다산 정약용 역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할 당시 그가 머무는 지역 뒷산에 뱀이 많이 나와서 고을 수령이 대대적으로 뱀을 잡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약용의 지인이 아무리 그래도 뱀도 생명인데 마구 죽이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정약용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인이란 사람 사이에서만 따져야 합니다. 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에 따르면 이는 곧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끼고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이익에 걸렸더라도 차마 상대를 해치지 못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덕이 인입니다. 그런데 뱀은 사람이 아니니 비록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차마 뱀을 잡지 못하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길고양이를 마구 괴롭히고 멋대로 죽이는 일은 맹자도 칸트도 정약용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며 심적, 물적인 해를 입고 있는데 마냥 방치하거나 심지어 먹이와 안식처를 주어 점점 더 많은 길고양이가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일에는 분명 반대하겠지요.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따지는 것, 하나의 동물이 다른 동물들에게 끼치는 과도한 피해를 생각하는 것, 일부 캣맘들의 맹목적인 길고양이 사랑 등은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인과 의를 함께 행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약용의 사상을 좀 더 들여다봅시다. 맹자가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고 했을 정도로 유교 사상에서 인과 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약용은 인의 글자풀이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라는 의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의 역시 글자를 풀어보면 양과 나가 되는데 이것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늘 제사에 바치는 양처럼 경건하고 순결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말하자면 인이란 타인을 대할 때의 덕이며 의란 스스로를 돌아볼 때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캣맘의 행동을 보면 춥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은 인의 단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러려고 하는 일은 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옳다, 이 잔인한 인간들 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마음만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 즉 자신의 의의만 고집하면서 인을 잊어버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캣맘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과 의에 맞는 태도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캣맘이 일부 사례처럼 광적이고 사람보다 고양이가 먼저라고 우기며 폭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대학마다 마스코트처럼 사랑받는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귀여워하는 일이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즉, 길고양이에게 마음을 쓰는 행동 자체를 비윤리적이라 할 수는 없고 단지 지나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댓글에서 보인 반응들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캣맘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정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캣맘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일까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옳게 가져가려는 태도일까요? 마치 정신병자와 같은 캣맘들의 사례로 박제된 다른 사례도 한번 봅시다. 어느 겨울 길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자동차 본닛으로 피난을 했다가 엔진에 열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이 고양이들을 보살폈던 한 캣맘은 해당 차의 차주를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었죠. 차주 역시 캣맘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둘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도중 그만 캣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캣맘의 행동은 분명 사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차주는 소송을 당하자 자살해버리는 캣맘을 두고 화가 난다, 죽는 것도 민폐를 끼치면서 죽냐라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죠. 이 글쓴이의 태도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하고 고인을 애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소송을 당했다고 자살까지 한 캣맘은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을 겁니다. 한사코 감쌌던 길고양이처럼 고독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보다는 길고양이와의 동료의식을 느꼈던 거겠지요.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약간의 이익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집착 때문에 인동, 의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초에 땅에서 솟아났을 리 없고 누군가가 키우다 버린 고양이에게 시작된 길고양이. 태어난 이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하지만 따가운 눈총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길고양이. 그런 인간 문명의 그림자와 동료의식을 느끼고야 말게 된 그림자 같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깔린 그런 그림자들에게 더 눈길을 주어야만 합니다. 노키즈존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소피아 모로, 기본값으로의 자유. 요즘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한 커뮤니티에는
길거리 분식점도 노키즈존이라는 글이 올라와 5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한 부모가 5세 아이와 길거리 분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는데 직원이 노키즈존이기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겠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뜨거운 국물도 직접 떠야 하고 이 때문에 혹시 다치거나 하더라도 가게에서 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 때문에 자기가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닌데 진상이 된 기분이며 나라에서 노키즈존을 어느 정도는 제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노키즈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아이 출입을 거절하는 식당 등 업소를 가리키죠. 이유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깨뜨리거나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되고 아이가 잘못해서 다치면 업주가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폐가 된다는 점이 10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민폐 문제와 배상 문제가 모두 해당되겠네요. 여기에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 심지어 성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우기는 부모가 진상 고객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분위기를 망치는 문제와는 별 관련도 없는 듯한 분식점에서 서서 먹는 것도 곤란하다는 반응에 속이 상했는데 댓글들도 대단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 따위를 나라한테 해달라니 라는 반응에서 시작해서 서럽고 울 일도 많다. 먹고 싶으면 포장하면 될 게 아니냐. 공감하다가도 나라에서 노키즈존 관리하라는 말에 진상이구나 싶다. 글쓴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더 생기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과는 다르게 사실 노키즈존에 대해 제한하려는 공권력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의 기사도 있고요. 노키즈존의 시작부터 관련 법규 소개와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까지 실었죠. 이 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은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10세 아동이 부딪혀 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고를 두고 음식점에 배상 명령이 내려진 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한 가게 사장은 가게 내의 인테리어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다치는 일이 생기면서 노키즈존으로 영업하기 시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를 예로 들어 노키즈존을 옹호합니다. 이 법규들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영업주의 직업수행, 영업의 자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영업주는 피해를 보지만 아이는 다른 곳을 이용함으로써 행복 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노키즈존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동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동을 차별하고 배제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도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어른들의 불편함 사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영업주의, 영업의 자유보다 중대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에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 수준에서
노키즈존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 가운데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 한 국회의원은 아이를 데리고 갈 식당을 찾는 게 어려울 뿐더러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출입금지시키고 있다며 이를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부터 예스 키즈존으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당에서는 노키즈존 금지법을 제22대 총선 공약에 넣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다면 아이들이 불편할 뿐더러 언제나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부모의 불편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겨운 마당에 마음 놓고 밥 먹을 곳마저 찾기 힘들다면 절로 한숨이 나오겠죠. 세계 최악의 출생률을 보이는 나라에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출생률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면서도 이렇게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일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저출생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된다며 황당하다는 투의 기사를 실었고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노키즈존이 아동인권 무시, 아동차별이라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키즈존 반대 목소리에 대해 온라인에서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스키즈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가게 내에서 안전사고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다쳐서 미리 가입해둔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했다는 경험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사장님의 사정에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래 계속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 맘충이라고 알려진 일부 부모들의 도를 넘는 갑질, 자유분방한 아이들의 행동에 스스로 짜증이 났던 경험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그러한 반응이 주류가 된 듯합니다. 노키즈존에서 노시니어존, 미래에는 노40대존. 한편 내 업소에 들어올 손님을 내가 가려받을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힘을 얻다 보니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시니어존을 들 수 있는데 49세 이상은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식당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 이용 시간이 길어 젊은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쓴 메모를 고객에게 건네기도 해서 많은 논란이 일었죠. 업주 입장에서는 소란을 피워 분위기를 해치고 간혹 안전사고를 일으켜 생돈을 날리게 하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물 흐리는 노인들이나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테이블 회전이 안 되게 만드는 가공족이나 모두 부담스러운 손님들인 거죠. 그래서 다종다양한 노땡땡존을 만들고들 있습니다. 심지어 노교수존도 있는데 아마 대학 근처의 식당이나 카페에 교수가 들어오면 주 고객인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꺼릴까봐 그러는가 싶네요. 자유지상주의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업주가 자기 영업장 출입 방침을 세우는 것은 자유이고 해당 영업장 출입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니 출입을 거절당한 손님에게 딱히 유해하지도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령 우리가 고품격인 레스토랑에서 비싼 값에 식사를 하는 까닭에는 그런 곳의 분위기가 큰데 마구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나 자기 개인 방송을 하느라 큰 소리를 내고 여기저기 찍으며 돌아다니는 유튜버 등이 그러한 분위기를 망치면 그야말로 유해하지 않은가 싶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논리로 역사상 유명한 인종차별이 버젓이 행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1876년에 만들어져 1965년까지 미국 남부에서 통용된 짐 크로스법은
모든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고 각 인종은 각자 전용 식당, 학교, 화장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도록 했지요. 남북전쟁으로 흑인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남부의 백인들은 깜둥이들과 같은 시민으로 어울려 산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 그에 따라 백인들이 있는 곳에 흑인은 들어오지 마를 아예 법제화했던 것입니다. 흑인 전용 공공시설은 숫자도 적고 열악하기 짝이 없었기에 이는 당연히 미국 남부 흑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더러우니까. 우리는 너를 싫어하니까 라는 메시지를 순간순간 흑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울분과 고통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끊임없는 문제 제기 끝에 약 100년 만에 미국에서 흑백 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노키즈존과 그 밖의 출입금지 조치를 인종차별과 같은 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올 법합니다. 노키즈존을 정한 업주가 아이들을 혐오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짐 크로스법의 흑백 분리는 흑백이 뭔가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그냥 흑인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한 것이지만 노키즈존 등은 그들이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 때문에 만든 것이니까요. 이익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다리가 불편하든 팔이 불편하든 장애를 가진 손님은 아무래도 업주 내지 다른 손님들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공공시설을 노장애인 존으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캐나다의 법학자 소피아 모로는 기본값으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노키즈존의 정당성을 비판합니다. 모로는 자유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개인의 선택에 똑같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지금 영업 중인 고깃집이 약 10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10만 개의 고깃집에 갈 수 있는 자유를 기본값으로 갖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고깃집을 선택할 때마다 10만 개를 모두 놓고 고르지는 않겠지요. 집으로부터의 거리, 가격대, 음식의 맛, 서비스의 친절도 등등을 두루 따질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개인의 선호에 상관없이 10만 개의 고깃집 가운데 한 군데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당신의 한에서는 출입금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개인은 남보다 적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따라서 차별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문제겠죠. 소피아 모로는 노키즈존을 주장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나이가 올 경우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권리는 특정 개인이 손상당하는 기본값으로의 자유보다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종업원에게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일이 용납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 감소가 워낙 심각해서 폐업할 지경인 경우라면 사안별로 자세히 따져서 경중을 참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명상수도원처럼 절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곳에서 철 모르는 아이를 출입시키는 일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 자체를 혐오하여 아이가 눈에 띄기만 하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설령 폐업 위기가 있다고 해도 노키즈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혐오, 차별에 기대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마치 노예를 판매하거나 흑인을 차별하는 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듯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업할 정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 노인들, 가공족들, 장애인들 등등 때문에 업주가 손해를 보는 건 사실 아니냐. 그 손해를 누가 보상해 주느냐라고 말한다면 영업주는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단 개별적으로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굳이 아이다, 노인이다 하는 일반 유형을 대지 않아도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이른바 진상 손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한 손님이 어쩌다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도에 넘는 서비스를 강요하고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친다면 죄송하지만 손님 나가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극단적으로 소라를 피우고 부모가 통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노인의, 장애인 등등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은 차별입니다. 짐 크로법의 경우처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하는 일은 거부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대체 뭘 했다고?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텐데 하며 슬픔과 분노를 곱씹게 되지요. 아이 가진 부모인 게 죄인가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는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보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폐를 끼치는 진상을 하나하나 상대하고 내쫓기 번거로우니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자라는 업주의 편의가 그 원망과 절망보다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은 사이버에서도 빈번합니다.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주장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맘충, 틀딱, 진상, 뇌가 없네, 양심이 빠았네 등등의 표현을 쏘아대며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짐 크로법처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금을 긋는 일이며 저마다 누려야 할 기본값으로의 자유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두 번째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저자의 의견을 먼저 종합해 볼게요. 단순히 아동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동을 차별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부모의 불편 또한 매우 크다는 것. 이것은 이런 것과 이어질 수 있어요. 노 시니어 존, 그쵸? 49세 이상 출입 금지의 푯말이 있는 식당. 그 식당의 영업주는 젊은이가 많이 오기를 바랬는데 물을 흐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식당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장애인이요.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장애를 가진 손님은 아무래도 업주 내지 다른 손님들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럼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다른 손님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럼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은 받지 않겠다라는 푯말을 내걸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캐나다 법학자 소피아 모로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의 선택에 똑같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본값이다 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10개 식당이 있는데 그중 5개가 노키즈존이라고 한다면 아이와 부모는 10군데를 선택지로 둘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업주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때문에 업주가 손해를 보는 건 사실 아니냐.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할 거냐라고 말한다면 저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업주는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손님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단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굳이 노인이다, 장애인이다, 아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 않아도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분명히 진상 손님이라는 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손님이 어쩌다 들어와서 도에는 없는 서비스를 강요하고 다른 손님한테 폐를 끼친다면 손님 나가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영업주의 권리가 맞아요. 아이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부모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세상 어떠한 집단도 그와 다른 어떤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누려야 할 기본값으로서의 자유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노키즈존을 적극 찬성했었어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노키즈존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정 집단, 아이들과 그 부모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모두 매도해 차별하는 것이 맞고 이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물론 노키즈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요. 의도는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결과적으로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저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다정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바른 방법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could feel it in my bones. There was something going on that shut down, hanging around, got old. 'Cause darling, there was nothing right. All you seem to do is lie. Those days are gone. I'm walking tall while you're alone.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much better. I'm better off when I look at what I've done now that we're apart. When I look at what I've won, I've come so far. I know I'm so much better off now, baby. You don't belong.
just a lesson that I've learned. And so it goes, tables turn, and you're on your own.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